남북이 빠른 시일 내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회의가 잇따라 열리면서 경제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 빈소를 조문하지 않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대신 찾았습니다. 김 장관은 김 전 총리 영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강진 실종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부검한 결과 뚜렷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야산이 험해 공범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을 짚어봅니다. 한국전쟁 때 장사상륙 작전에 투입된 문산호를 재현한 전시관을 324억 원을 들여 만들고도 4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맞닿는 면입니다. 철판이 태풍과 파도에 의해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하자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남 함양 등 곳곳에서 6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더 이상 더 벗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운데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더위는 한풀 꺾이겠고 많은 양의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1년 연장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한미연합훈련을 잇따라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이 매우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에 따른 우리 정부의 남북 경협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북한과의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시작합니다. 물론 준비를 하는 차원이라고는 합니다만 우리만 너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내일부터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철도 협력 분과 회의를, 28일에는 북측 통일각에서 도로 협력 분과 회의를 엽니다. 분과 회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이행 방안을 충실하게 협의하여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철도 협력은 북측에 선로가 남아있는 남북 경의선과 남북 동해선을 보수해 연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와도 연결됩니다. 신경제지도에는 중국 단둥과 신의주, 평양과 서울을 고속철로 연결하고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북을 경제 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다음 달 4일에는 남북 산림협력 분과 회의도 합니다. 나무 심기 전투를 힘있게 벌여 저국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고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 무드 속에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한 실무 접촉에서는 북한이 광케이블 훼손 원인과 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안을 우리 측에 설명하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 역시 원산에서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국제관광지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 사업이라고 하죠.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이어서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홈페이지입니다. 원산 금강산 지구를 소개하며 이례적으로 개발 계획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원산시에는 주택지구와 관광지구 등의 건설이 계획됐고 금강산에는 만석 이상의 수용 능력을 가진 호텔이 들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자 유치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토지 이용, 세금 납부 등의 특혜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외자 유치를 통해 부족한 외화벌이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원산 금강산 지구를 역점 사업으로 제시한 건 지난 2015년부터입니다. 대외 경제 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 규모와 진척 정령, 자재와 설비 보장 대책 등 건설 전반 실태를 의뢰하시고 성장기를 보는 원산에 애착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은 내년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까지 갈마 관광지구를 완성하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서북도서 방어 차원에서 실시해오던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건지 국방부에 물어봤더니 국방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즉 중단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배치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가 6시간 만에 그 말을 번복했습니다. 지금 휴전선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부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많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25 기념사에서 북한 장사정포의 후방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 상호 비방 방송이 중단됐고 확성기가 철거됐습니다. 장사정포의 후방 이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6시간 만에 총리실은 우리 내부에서 검토한 일이 있지만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9 자주포는 북한의 서북도서 포격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 중단과 관련해 합동참모부는 결정한 바가 없다면서도 부대별 상황에 따라 실사격 훈련 시행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리의 장사정포 발언 번복이나 합참의 K9 관련 모호한 입장은 국민의 안보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남북 협상들이 있는 만큼 협상 카드로 쓸 만한 것들을 너무 쉽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별세한 김종필 전 총리 빈소에 조문을 갈 것인지 청와대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가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신 일부 반대가 있었던 무궁화 훈장 추서로 조문을 대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필 전 총리의 빈소 조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로 조문을 가름한다고 했습니다. 김 전 총리의 경우 국가 원수가 아니었고 특별한 개인적 인연이 없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유족들에게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가 문 대통령 조문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조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동정에 대해서 총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오실 것으로 봅니다. 그건 저의 견해로서. 정의당 등에서 나오는 훈장 추서 반대 주장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졌던 국무총리로서의 어떤 역할 자체만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는 쭉 지금까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감사를 표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조문과 훈장 추서의 부정적인 상황을 고려해 조문은 하지 않되 훈장은 수여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당 쇄신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내분 사태는 쉽게 수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파별로 그리고 이해관계별로 무리져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당을 떠나라고 주장하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벌써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후 첫 원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등 한국당 지도부는 혁신 비대위를 구성하는 준비위를 꾸렸습니다. 우리 당을 성공적으로 혁신하고 쇄신하는 대수술을 집도할 맹의를 잘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하지만 심재철, 정우택, 이주영 등 중진 의원 5명은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물어 김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것을 뽑아가는 것이 정당성과 또 앞으로의 당의 진로를 제대로 정립하는 데 오히려 더 올바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국당 초재선 의원 40여 명은 이곳 회의실에서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면서 김성태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김대행 불신임을 표결하는 의원총회 소집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내 갈등은 오래된 계파 싸움과 2020년 총선 공천권을 위한 다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포스코 회장 인선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 여러 차례 보통 사람들은 해석하기 어려운 발언이 나온 바가 있는데 새로 선임된 회장 후보에 대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퇴임한 권오준 전 회장 비리덮기용 인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자입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에 최정우 포스코 캠텍 사장이 확정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권오준 전 회장의 개입설을 또 제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전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덮어줄 사람을 고른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포스코 회장 선임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악용해서 이렇게 국민의 기업을 불투명하게 또 이해관계자 몇몇이서 권 전 회장은 임기 2년을 남기고 지난 4월 물러났습니다. 권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의를 두고 박근혜 정부에서 취임한 인사이기 때문에 현 여권의 사퇴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포스코 CEO 선임 과정에 여권의 부당한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만 보이고 부처와 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청와대가 부처에 자율성을 많이 주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언급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영주 장관에게 몇 번이나 최저임금 문제를 설명하라고 했지만 안 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관련 뉴스입니다. 당선 10여일 만에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인데 광란적 마녀 사냥 그리고 이간질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독이 든 시뻘건 사이다를 조심하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서로를 향한 발언의 수위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SNS에 그동안 제기된 폐륜, 불륜 의혹을 거대 세력의 광기, 광란적 마녀 사냥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은 이간질이라고 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과 기득권이 자신의 주장을 그저 불륜남의 거짓말과 변명으로 치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의 마약 전과를 언급하며 김 씨의 거짓말을 곧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부선 씨도 맞받아쳤습니다. 자신은 100일 동안 언론 인터뷰를 거부했고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의 얼굴을 지금껏 본 적이 없다며 배후 세력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또 독이 된 시뻘건 사이다를 조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다는 이 당선인 지지자들이 이 당선인을 부르는 별명 중 하나입니다. 김 씨는 김부선은 자살하지 않을 거다, 라면 먹다 죽지도 않을 거다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 당선인 측은 김 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두 사람의 공방은 수사기관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강진 실종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어제 야산에서 발견됐죠. 겉으로 보기에 이 여고생의 시신인지가 확실치가 않아서 오늘은 부검과 DNA 유전자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선열 기자, 부검이 실시됐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실종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부검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시신에서 뚜렷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골절이나 상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얼굴과 키를 육안으로 판별하기 힘들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신에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던 것이 특징인데 경찰은 추가 부검을 통해 이유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긴급 DNA 감정도 의뢰한 상태입니다. DNA 시료는 실종 여고생이 쓰던 칫솔에서 채취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오면 여고생의 시신이 맞는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시신의 옷이 벗겨진 채 발견됐기 때문에 성폭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시신이 발견된 현장 주변에 대한 추가 수색도 있었다면서요? 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신이 발견된 현장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야산 경사가 70에서 80도에 달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60여 명이 수색했지만 휴대전화나 의류 등 추가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시신 옆에서 발견된 립글루즈 1개가 전부입니다. 경찰은 차량에 있던 유류품과 추가 CCTV를 분석해 범행 동기 등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강진에서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예, 앞서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봤습니다만 강진 여고생 이모 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이 양의 집에서 이 11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이 양의 집으로부터 10km 떨어진 용의자 김모 씨의 집에서도 12km 떨어진 곳이죠.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은 김 씨의 고향 마을 야산인데 성인 혼자 오르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험준한 곳이어서 만약 이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옮겼다면 공범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앞서 현장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시신에 머리칼이 전혀 없는 점, 그리고 여고생이 실종 전날 친구에게 보낸 문자 등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강진 여고생 사건의 의문점들에 맞춰봤습니다. 찌깔나갖고 이마를 때 엄청 이뻐갖고 다녀서 내가 착살인데 순하고 순진하고 착해. 그리고 그 아빠가 그 딸을 얼마나 이뻐하고 애지중지 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실종 8일 만에 발견된 시신 한 구. 자, 바늘 잡고 가. 자, 바늘 잡고 가. 부패가 진행됐고 머리카락도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강진군 도안면 매봉산 정상에서 50m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 양 실종 당일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던 아빠 친구 김모 씨의 승용차가 목격된 지점에서 직선으로 300m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은 이장한 김 씨 부모의 옛 산소터와도 멀지 않습니다. 이 양은 실종 전날과 당일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5시 집으로 돌아와 세차를 하고 옷가지로 보이는 무언가를 태웠습니다. 이 양 어머니가 찾아온 밤 11시쯤에는 뒷문으로 급하게 나와 도망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새벽 인근 공사장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정황이 김 씨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지만 풀어야 할 의문점이 적지 않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야산은 경사가 70에서 80도에 달할 만큼 험준합니다. 취재진이 맨손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들 정도입니다. 선배 좀 쉬었다 가시죠. 실종 여고생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인돼 왔거나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아직 없고 범행 동기 역시 오리무중입니다. 아니 그래 내가 볼 때는 절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항상 웃고. 시신 주변에서는 옷가지도 휴대전화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양 것으로 추정되는 립글로스 하나가
유일하게 발견됐습니다. 망자가 남기고 싶었던 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겁없이 살 사람이다. 왜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병고가 생기는가 참 허탈하죠.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이미 2번 져서 16강 진출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우리 축구 대표팀 얘기입니다. 모레 독일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는데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무엇보다 침체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인데 주장이자 공격의 출발점인 기성용 선수가 종아리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다고 합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박상준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멕시코전에서 볼 경합 과정 중 종아리 부상을 당한 기성용. 목발을 짚고 경기장을 빠져나갈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진단 결과 왼쪽 종아리 염자. 회복에 2주일 이상이 걸려 독일전 출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성용의 부상 이탈로 대표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일전은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공격을 전개하고 중앙 수비수 앞에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는 기성용의 부재는 큰 손실입니다. 기성용의 월드컵 3번, A매치 100경기 이상의 풍부한 경험도 아쉽습니다. 대표팀 내에서 기성용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없는 것은 신태용 감독의 더 큰 고민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1%라도 이제 지푸라기 잡아야 될 심정이니까 실점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성용 자리에는 구자철과 정우영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장의 이탈로 조금 더 어려워진 독일전이지만 선수들이 한 발 더 뛴다면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남북과 중국, 일본 네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2030년 동북아 월드컵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건지 강동원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남북한 공동 개최는 뭐 그 취지를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중국, 일본까지 포함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예, 이 피파가 여러 국가의 공동 개최를 권장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그러니까 다다음 월드컵부터 이 본선 참가국이 지금보다 16개국이 늘고 이 본선 경기도 현재 64경기에서 80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는 2026년 월드컵 역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에서 함께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을 포함시킴으로써 평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는데 월드컵은 원래 대륙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2030년은 아시아 차례인가요? 예, 정확히 얘기하면 아시아 대륙의 차례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1930년 시작된 월드컵은 1958년 스웨덴 월드컵 이후부터 유럽과 남미에서만 교대로 개최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아시아 대륙 최초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를 하면서 제3대륙에도 개최권이 주어졌고 이어서 2010년 남아공이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6개 대륙별 순환 개최 시스템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2014년 월드컵 개최국 선정 과정에서 남미 국가들이 어려운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유치 경쟁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피파는 결국 2018년 월드컵부터는 이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030년은 월드컵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1회 월드컵을 개최했던 우루과이가 이 상징성을 앞세워서 아르헨티나 그리고 파나마와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서 동북아 아시아 개최는 명분 싸움에서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네 나라가 공동 개최를 하려면 뭐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예, 이 공식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이 각국의 의사 타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피파의 공동 개최 공고는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중국과 일본 두 나라는 아직 단독 개최를 더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축구협회는 4개국 공동 개최와 관련된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로 손해를 봤다고 판단하는 일본은 축구협회장이 일본은 2050년까지 월드컵 단독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아직 공동 개최에는 검토해보겠다고 했을 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예,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뭐 그야말로 동북아의 아주 상징적인 이벤트가 될 텐데 예. 넘어야 될 산은 많군요, 아직.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달력은 아직 6월인데 날씨는 이미 한여름이죠. 대구와 영남 지역은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이 열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맛비에 식을 것 같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교각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뜨거운 날씨 때문에 상판이 팽창하면서 뾰족한 이음새 결합 부분이 튀어나와 차량 45대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여파로 접촉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아프리카만큼 덥다고 해서 데프리카라는 별명이 붙은 대구엔 이틀째 폭염 경보가 내렸습니다. 손 선풍기와 시원한 음료수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더 이상 더 벗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운데 오늘이 34도인가? 36도 되면 좀 더운가 싶고. 경남 함양과 김해, 전북 임실 등 6곳은 오늘 6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경북 영덕 등 전국 16곳이 올해 6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은 이틀째 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랐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모두 113명이 보고됐습니다. 서쪽으로부터 유입된 거운 건조한 공기가 내륙을 지나며 데워지고 강한 일사가 더해져 폭염은 장맛비에 한풀 꺾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과 수도권은 최고 120mm, 충청과 남부지방은 최고 150mm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리산 등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도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오는 30일까지 머물겠다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북 영덕에는 당시 전투를 기념하는 6.25 전시관이 세워져 있는데요. 320억 원 넘게 들여 만들어 놓고는 3년째 문도 못 열고 있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함 한 척이 바닷가에 놓여 있습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고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배는 되어놨고 들어가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워요. 예, 이거 빨리 공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다든가. 영덕군이 지난 2015년에 만든 6.25 전쟁 전시관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날인 1950년 9월 14일에 펼쳐진 장사 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작전에 투입된 문산호를 재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진 전투에 139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전투 덕분에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내부 전시까지 모두 마쳤지만 공정률은 3년째 98%에 멈춰 있습니다. 전시관 14곳에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맞닿는 면입니다. 철판이 태풍과 파도에 의해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영덕군은 보수 책임 문제를 놓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부실 시공 혐의로 시공사를 고소할 계획입니다. 하자의 보수의 부분에서는 막단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을 쓸 수 있는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문산호를 재현한 전시관을 짓는 데 든 예산은 324억 원에 이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요즘 검찰의 사칭에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라는 말로 속이는 고전 수법인데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걸려온 전화 한 통. 저는 서울중앙지검 진흥범죄수사팀의 박 수사관이고요. 명의도용을 당하신 피해자라고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정보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지난달 24일 한 여성은 검찰과와 금감원을 사칭한 일당에게 걸려 860만 원을 뜯깁니다. 위조 신분증과 수사협조 문서까지 제시돼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27살 회사원 A씨도 명의가 도용됐다는 말에 1,800만 원을 직접 건넸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한국인들이 그런 전문 용어 이런 걸 써가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32살 우모 씨 일당의 이런 수법의 속은 피해자만 최근 보름 동안 21명, 피해 금액은 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80%는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이번 피해자분들은 그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발을 딛게 된 회사원들입니다. 경찰은 자금수거체 우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에 연루됐다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이제 전 국민이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카카오톡 메신저가 한때 오류를 일으켜 먹통이었습니다. 특히 아이폰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카카오톡에 오류가 생긴 건 오후 5시쯤입니다. 일부 사용자들이 메시지를 보낼 수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보내도 안 가고 그 오류 표시 뜨면서 이렇게 전송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장소랑 뭐 그런 거 정해야 되는데. 피해를 본 건 대부분 아이폰 사용자들이었습니다. PC의 카카오톡 앱에서도 로그인이 안 됐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이제 업무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 이제 뭐 메신저가 잘 대화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고 그리고 사진 전송 같은 게 잘 안 돼서 오류는 1시간가량 계속됐고 오후 6시쯤에야 복구됐습니다. 카카오는 긴급 점검을 통해 내부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는 지난달 21일에도 30분가량 비슷한 이유로 먹통이 됐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40대 남성이 도심 주유소와 마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벽돌로 사람을 때리는 등 20분 가까이 난동을 피웠는데 이 남성은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합차에서 건장한 남성이 내립니다.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 기름값을 계좌이체 하겠다고 우기더니 갑자기 직원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합니다. 직원이 도망치자 아무도 없는 곳에 대고 꾸벅 큰절을 합니다. 잠시 뒤 주변 마트에 나타난 이 남성. 이번엔 소리를 지르며 진열된 물건을 와장창 쏟아버리더니 다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40살 최모 씨가 서울 대림동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건 어제 오전 7시쯤. 공원과 마트 등 이 골목을 돌며 난동을 피우던 최 씨는 17분 만에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짜고짜 행인을 때리고 벽돌을 주워 택시에 타 기사를 때리고 길가에 서 있는 버스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주유소 직원과 택시기사 등 4명이 다쳤습니다. 또 뭐 돌아다니자면 또 돌아다니고 네가 생겼지라고 또 보면 무섭죠. 최 씨는 경찰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정신과 병력을 확인하는 한편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은 판결이 하나 나와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직장 여성이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이 직장 상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들어보시면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실 겁니다. 한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계약 직원이던 25살 A씨. 지난해 2월 회식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직장 상사 B씨와 함께 택시를 탔다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자다가 깼었고요. 그 사람 손이 만지고 있었어요. 그냥 회사 상사였기도 했고.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직접 항의하고 회사 측에 징계도 요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이제 다른 데로 옮겨주겠다고 계약직이니까 징계는 없었고요. 가해자인 B씨는 금전 보상을 운운하며 조선시대 연료도 아니고라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피해자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10살 위 직장 상사인 피고인 B씨가 A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했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게 판단 이유였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입술과 턱 등을 만지는 것도 중요 부위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제추행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A씨는 1심 무죄 선고 넉 달여 만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노동시장을 조사해봤더니 기업의 구인과 채용 규모가 조사 이래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2살 이우명 씨는 올 초까지 직원 5명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에 최근 직원을 1명 줄이면서 배달은 이씨목이 됐습니다. 최저시급제로 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보통 150에서 200 정도가 인상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갖다가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 52시간 근로제 여파도 겹쳐 채용 공고를 낼 엄두를 못 냅니다. 대기업에서 지금 주 52시간 되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가 많으니까요. 사실 갈피를 못 잡고. 고용부가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구인과 채용 인원은 각각 83만여 명, 74만여 명으로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한 해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음식업 등에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최근 경기 상황 악화 그리고 최저임금 등을 비롯한 노동비용 증가 정책 등이 결합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 규모별로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채용과 구인이 줄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최근 제기된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기획 보도 의혹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폭로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A4 용지 4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억 원짜리 명품 시계 수수 진술에서부터 언론 보도 시점까지의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명품 시계 제출 요구에 권양숙 여사가 받게 되다 버렸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배경엔 검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2009년 4월 KBS의 노 전 대통령 시계 수수 보도 전 원세훈 국정원장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전화해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자신 역시 국정원 강모국장 등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흘려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09년 5월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SBS 보도 역시 국정원의 소행으로 의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원 전 국정원장을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었던 경찰이 결국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검 출범 이틀 앞두고 특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44명을 입건하고 넉 달 넘게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드루킹과 공범들이 언론 보도를 보고 증거인멸과 말맞추기를 할 수 있다며 특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97차례 압수수색이나 통신기록 조회 영장을 집행해 4만 7천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26.5TB 분량의 디지털 증거물을 특검에 넘겼습니다. 초기 부시 수사, 영장을 둘러싼 검경 엇박자 등 각종 논란을 남긴 채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모레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야 13명의 파견검사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최순실 특검 당시 일주일 만에 특검보, 수사팀장, 파견검사까지 확정돼 자료 검토를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더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드루킹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수사 인력 확정도 늦어진 만큼 특검의 압수수색이나 김경수 경남지사 소환조사 일정 역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부산과 대구 경북 지역의 오랜 갈등 사안이었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갈등이 봉합됐다 싶었는데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지역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입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세워야 한다며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해 신공항 자체의 건설도 불가능하지만은 막상 만들어 놓아도 바로 가덕 신공항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 확장성이 전혀 없는 공항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한때 검토되었지만 지난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거돈 당선인은 오는 8월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면 가덕도 신공항을 어떻게 추진할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반발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가덕도는 이미 공항을 만들 수 없는 곳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말합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 포퓰리즘이라며 영남권 전체의 미래를 망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 시장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세워서 김해공항과 함께 남부권을 아우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주장이 또 등장함에 따라 대구 경북과 부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과반이 넘는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30년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로, 개헌한 뒤에는 다시 대통령이 된 건데 최장 2033년까지 권력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불꽃놀이와 함께 에르도안 대통령의 거대한 현수막이 건물 외벽에 걸리고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국기를 흔들며 대선 승리를 자축합니다. Liderimiz yine bize her zamanki gibi sırtlayacaktır. Yani böyle bir insana sahip olduğumuz için çok şanslıyız. 현지 시간 24일 실시된 터키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득표율 52.5%로 당선됐습니다. 동시에 실시된 총선에서도 집권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Kardeşlerim, bu seçimin galibi demokrasidir. Milli iradedir. Milletimizin bizatihi kendisidir. 이번 승리로 에르도안은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안이 지난해 통과되면서 5년 중임에다 5년 더 집권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 겁니다. 여기에 2003년부터 총리로 11년, 2014년부터 4년간 대통령으로 지낸 걸 합치면 30년 이상 1인자 자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Anadolu Ajansı'nın şu anda açıkladığı verilere inanmayın. Gerçek veriler değildir. Gerçek verileri söylüyorum. 에르도안은 그러나 국가가 자신에게 대통령의 책무를 부여했다며 21세기 술탄을 자처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키즈 카페는 아이들은 놀 수 있어서 어른들은 쉴 수 있어서 자주 찾는데요. 하지만 마음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일부 키즈카페에서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등 위상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김하림 기자의 소비자 탐사대입니다. 휴일 키즈카페. 집에 없는 장난감과 놀이시설에 아이들은 신이 나고 이를 보는 부모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불안감. 바로 위생 상태인데요. 아기가 이제 입으로 가져가면 이 공은 다른 아기 입에도 들어갔던 건데 뭐 이런 걱정이 되는데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아이들이 들어눕는 볼풀장. 어머 여기 사탕 쓰레기랑 머리카락이랑. 아이들이 뒹구는 편백나무 놀이터 바닥에는 먼지 뭉텅이와 각종 쓰레기가 굴러다닙니다. 직원에게 항의하자 청소를 시작하는데 청소 도구도 손놀림도 어딘가 어색하고 서툽니다. 트램폴린 옆 창가엔 죽은 벌레가 널브러져 있고 아예 살아있는 거미가 기어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이끼가 정화조거든요. 원래는 이것보다는 더 많았는데. 세균 오염도를 측정해봤더니 장난감 과일은 2942RLU, 볼풀공은 2092RLU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공중화장실 변기 오염 기준치의 2배에 달합니다. 아까. 지지! 안 돼. 어머니 안 그랬으면 저거 좀 먹었을 수도 있을까요? 먹었겠죠. 애들은 원래 이런 거 있으면 다 먹어요. 키즈 카페를 이용한 아이 손에서도 엄청난 세균이 나왔는데요. 1시간 놀았을 뿐인데 키즈 카페 이용 전과 후 세균이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저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전문가들은 키즈 카페의 이런 위생 상태를 우려합니다. 키즈 카페라는 공간은 밀폐된 공간이고 병균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더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들은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주문합니다. 아기들 입에 들어가는 거는 좀 철저하게 닦아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를 기준이 딱 좀 엄격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네, 날로 발전하는 통신망이 이젠 재난 현장에서도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지켜주는데 이 첨단 통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김자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조난 신고를 받자마자 비행선이 날아오릅니다. 동시에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조난자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비행선은 또 다른 아기 드론을 띄웁니다. 반경 50m까지 수색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결국 초소형 LTE 장비가 신호를 감지해 위치를 찾아냈고 비상 구호 물품을 실은 로봇이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은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AR 글래스를 착용하고 실시간으로 조난자 상태를 권역 외상센터로 전송합니다. 현장과 연결된 카메라로 상황을 파악한 의료진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리고 출혈 부위는 그냥 EB로 압박만 해주시면 됩니다. EB 압박만 하시고요. 1분 1초가 아까운 골든타임에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연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것을 의료 현장에 잘 적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임팩트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조금 불안정하지만 5G가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더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이런 재난안전 통신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통신망 인프라를 활용해서 좀 더 개선된 정교하게 설계된 통신망이 재난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올여름 극장가에는 명작들의 재개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다시 보고 싶은 영화들을 소환해내는 겁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爸比，我们是不是只能知道一半的事情呢？ 대만 뉴웨이브를 대표하는 에드워드 양 감독의 영화 하나 그리고 둘입니다.
BBC가 선정한 21세기 10대 명화로도 꼽힌 이 작품이 18년 만에 다시 관객을 만납니다. 지난해 감독의 다른 작품인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이 재개봉하면서 영화 팬들이 이 작품의 상영을 고대해왔습니다. Not there beyond that fence, we have an indigenous population called the Na'vi. 2009년 개봉 당시 1,300만 관객을 동원한 블록버스터 아바타도 올여름 관객을 찾습니다. 이번엔 4DX입니다. 일부 팬들 사이에선 축복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4DX 관람에 대한 수요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3D로 못 보셨던 분들도 이제 워낙 3D로 유명한 작품이니까 3D로 다시 보자. 관객의 힘은 영화 개봉의 공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독특한 스타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레옹은 마니아 팬의 성원에 힘입어 7월 다시 관객을 만납니다. 지난해 개봉에 호평받은 겟아웃 역시 관객의 요구로 수입된 작품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연꽃 축제를 앞둔 부여 국남지 포룡정에 연꽃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설화가 깃든 이 정자는 지난 1971년도에 세워졌는데 고 김종필 당시 총리가 현판을 썼습니다. 청양의 장곡사 500년 승방에도 이렇게 그가 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어려서부터 한학과 서예를 배워서 붓글씨가 빼어났습니다. 워낙 많은 휘호를 남겼는데도 경매시장에서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40줄에 시작한 서양화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 머물 때는 보스턴 심포니의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들으러 350km를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솔로곡보다 협주곡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협주곡이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대화로 이루어지듯 인간 사회가 염원하는 것이 대화가 이루는 하모니다. 내가 협주곡을 동경하는 건 정치에서 이룩해보려는 이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 영광과 오욕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낭만과 풍류, 해악을 아는 마지막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독서와 문학을 사랑했고 아코디언과 만돌린, 피아노를 다뤘으며 검도와 바둑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에서도 협주곡 같은 화음을 추구했습니다. 정치적 극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여백의 정치라는 말을 즐겨 썼습니다. 쿠데타의 주역이라는 오명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지만 삭막한 우리 정치에 숨구멍이 되어준 흔치 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굴곡진 한국 현대사 그 자체였으며 그를 향한 세상의 평가 역시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극단과 극단이 부딪히는 대결의 시대, 아량과 배려가 사라지고 관용이 메말라가는 사회, 다른 것과 틀린 것이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 영역의 정치인 김종필은 이제 떠났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더 험악해질수록, 정치인의 입이 더 거칠어질수록 그가 지향했던 정치를 그리워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6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김종필의 정치였습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던 찜통더위는 내일부터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도 쾌청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서 30에서 80mm, 충청 이남 지방은 80에서 150mm,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1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 지방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해안과 내륙 곳곳에 강풍이 예상돼 시설물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내려갈 전망입니다. 얇은 겉옷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주 후반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